현금 보유 비중이라든지 뭐 채권 보유 비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뭐 100% 주식에 들어가기보다는 당연히 현금 비중 조절을 하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경기 침체가 와도 뭐 제 생각에는 정말 막 말도 안 될 정도로 빠지거나 이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작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달란트 투자 투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그 사이다 경제 콘텐츠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증시가 조금 지수가 어제 좀 급락을 좀 했습니다. 거의 2%대 빠져가지고 2,500도 좀 깨졌는데요. 삼성전자도 2%대 큰 하락을 했고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은 하락한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첫 번째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죠. 사실 뭐 기사를 보니까 올해 코스닥이 전 세계 증시 상승률 1위다.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 기준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한때 이제 900을 넘었었으니까 910 몇 가지 갔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많이 오른 상황이었고,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라고 하죠. 그것도 이제 작년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서 뭔가 약간 좀 이 레버리지 관점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마련이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그런 뉴스를 도배하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SG, 외국계 증권사에서 CFD, 이제 차익 결제 매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들어갔던 몇몇 종목들 있잖아요. 한 8종목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이틀 연속 하한가고, 오늘도 보니까 약간 하한가를 친 종목이 있더라고요. 하한가까지 안 간 종목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이 코스닥 지수의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도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오른 종목 중심으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좀 무너졌고, 코스피도 사실상 좀 잘 버티다가 그러다가 좀 같이 엮여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에 좀 부각이 된 측면이 있죠. 그런 부분까지 엮이면서 다소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당분간 이 조정이 좀 길어질 거라고 혹시 보시나요? 아니면은 뭐 일시적으로 좀 끝날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길어진다는 그런 부분도 상대적인 관점이긴 한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꺾여서 다시 또 막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일단은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과도하게 오른 부분 플러스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간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청산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좀 횡보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좀 길게 본다. 그러니까 뭐 올해 연말까지 뭐 내년까지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매크로 상황을 좀 잘 봐야겠죠. 경제 지표라든지 뭐 방송을 하는 바로 전일 같은 경우에도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상치는 좀 크게 하회하고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뭐 세부 데이터들을 보면은 구인구직, 뭐 고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안 좋게 뭐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경기 침체긴 침체인데, 사실 이게 이제 연착륙이냐, 이제 소프트 랜딩이냐, 아니면 하드 랜딩이냐, 경착륙이냐, 거기에 따라서 좀 향방이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프트 랜딩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에서 크게 급락하지는 않고 한 박스권 정도, 그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하드 랜딩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하반기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 저는 대응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약간 미국 주식은 고평가가 돼 있고 한국 주식은 아직도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미국 주식이 만약에 하드랜딩을 하더라도 한국 주식은 생각만큼은 빠지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어떻게 본다면 올해 상반기에 좀 많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러시아 다음으로 전 세계 꼴등이었거든요. 지수 하락률 같은 경우에 뭐 하락률로 관점이라고 한다면 2등이겠네요. 러시아가 1등이고 그만큼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 뭐 최근에 급락한 걸 제외하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견조한 측면, 그게 이제 너무나 과도하게 많이 빠져가지고 과도하게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본다면 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그런 부분. 일단 과도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단순히 방금 그 말씀한 논리가 이미 약간 시장에 선 반영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뭐 하드 랜딩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덜 빠질 것이다, 그렇게 장담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경착륙이라는 것 자체가 뭐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금융권 위기가 한번 터졌었고 뭐 그로 인해서 금리를 좀 덜 올린다 약간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좀 약간 침체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최근에 좀 진행이 되긴 됐으나 최근에 보면 환율이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달러 인덱스가 좀 상승을 했어요. 원래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 부각되고 채권 금리 떨어지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같이 빠져줘야 되는데 약간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상승했다라는 것 자체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러니까 뭔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안전자산 선호 현상 심리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경착륙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또 신흥국에 돈이 빠져가지고 뭐 달러를 살려는 그런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우리나라가 더 견조할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하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은 주식 투자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하긴 하되 어느 정도 이제 뭐 적절한 현금 보유 비중이라든지 뭐 채권 보유 비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뭐 100% 주식에 들어가기보다는 당연히 현금 비중 조절을 하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투자자 성향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정말 과감히 주식에 이제 베팅을 하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환경상 봤을 때 뭐 아시다시피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간 상황. 그래서 유동성을 좀 공급하는 뭐 연준이라든지 뭐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들이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물론 이제 자기가 이제 트레이딩을 막 엄청 잘한다 그런 분들은 외긴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약간 자산 배분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한다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좀 현금 비중을 적절하게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좀 출연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7대3 그러니까 주식이 7 이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 5대5에서 오히려 그 현금이 한 70까지 그 반에서 오히려 현금 비중을 더 이렇게 가져가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레양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한 주식 6 현금 4 내지는 주식 5 현금 5 그 정도. 그 정도. 네, 그 정도.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다 복구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한 절반 정도 조금 복구 못했다.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모르겠어요. 정말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아무도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이 터진다. 그런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경기 침체가 와도 뭐 제 생각에는 정말 막 말도 안 될 정도로 빠지거나 이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작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진다 하더라도 글쎄요. 그런 블랙스완이 왔을 때가 이제 전저점을 테스트하면서 깨는 거고 그런 게 아니고서는 그 정도까지 하락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제 그냥 개인적인 지금 현재로서의 견해인 거지 이걸 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시면 안 되고. 네. 그래도 5대5도 상당히 저희가 느낄 때는 좀 보수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요. 뭐 일단 나중에 이제 질문 주시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이제 거의 한 40년 만에 50년 만에 주식이랑 채권이랑 같이 빠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빠진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작년의 절정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산 배분 관점에서도 원래는 이게 이제 진리거든요. 주식 뭐 5대 채권 5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든지 여기서 약간 자기가 좀 위험 성향이다라고 한다면은 테이킹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7 가져가고 채권을 3 가져가고 아니면 정반대다 채권 7 주식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긴 한데 같이 빠진 거예요. 원래는 이 두 개를 가져가는 이유가 원래 채권이 약세면은 주식이 강세고 주식이 약세면은 채권이 강세고 이런 상관관계 때문에 가져가는 건데 40년 만에 그렇게 빠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작년 한 10월달 그리고 작년 한 12월달 그때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수도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도 되죠. 주식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에서 한 적게는 한 20%에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최근에 빠진 것을 제외하고 보면 30% 넘게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애매한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지금 뭔가 주식 말고 대안적인 자산을 찾는다라고 하는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믿져도 본전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은 하반기에 뭔가 경기 둔화가 오든지 아니면은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든지 뭐 여러 가지 갑론음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둔화가 오든 아니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든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제 경기 그냥 둔화에 그친다라고 한다면은 당장 장기물 금리가 확 빠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연준에서 제시하는 게 일단은 소프트 랜딩을 목적으로 하고 물가를 잡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의 점도표 계획을 보면은 2024년, 2025년까지 가서는 이제 목표 물가를 달성하는 한 2%죠. 그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장기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확실히 좀 내려가야 되거든요.
뭐 2%대 중반이라든지 아니면 후반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여기서 플러스 수익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둔화 그런 시나리오라고 본다면은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한다면은 순식간에 훅 빠지겠죠. 경기 침체가 오면서 뭐 장기물이 뭐 순식간에 뭐 2%대 정말 심각하면 1%대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채권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되든 아니면 심각한 경기 침체가 되든 간에 그 채권으로는 손해는 안 보고 가격적인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대신에 이제 뭐 단기간에 얼마나 더 버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라고 한다면은 주식은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상황이고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뭐 현금 비중을 제가 봤을 땐 단순히 현금보다는 채권 쪽에 넣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렇게 똑같이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채권과 주식의 이제 그 상관관계가 좀 반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그 채권을 먼저 좀 몰리고 나서 주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유동성이나 여유가 있으면 뭐 암호화폐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적극적으로 투자한 시점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틀에서 보면은 뭐 중간중간에 그런 잔파도 이런 건 제외하고 어차피 이제 금리가 좀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야지 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할인율을 적게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같은 PR이라고 하더라도 뭐 사실 금리가 10%인데 PR이 10배면은 싼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 그냥 예금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PR이 20배긴 한데 금리가 1%예요. 그럼 그때는 주식하는 게 맞거든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그래서 약간 그런 매크로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주식에 좀 과감하게 실을 만한 그런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확실히 금리가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좀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은 금리가 좀 높은 수준이고 그러면은 주식보다는 채권 쪽으로 조금 1순위를 둔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1순위라기 하기보다는 자산 배분 측면. 그러니까 자산 배분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가 이제 얼마나 보수적인 투자 성향인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뭐 공격적인 사람이면은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주식 비중 더 가져가는 거고 뭐 중간 정도다 그럼 반반 정도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난 보수적이다라고 한다면 채권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겠죠. 그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 하고 이제 인하까지도 빠르게 예상하시는 분들은 미국 빅테크 담아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장주들이 아무래도 금리 인하나 이런 거에 호재가 작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시나리오죠. 일반적인 그냥 소프트 랜딩, 경기 둔화 관점, 그 관점이면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하드 랜딩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사실 금리 빠지더라도 빠지거든요. 오늘 그 새벽에 미국장 보면은 그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2점 몇 %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3.4%로 내려왔어요. 채권 금리가 그 정도 빠지면 하루 만에 좀 많이 빠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나스닥 100 지수가 뭐 아시다시피 많이 안 좋았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거의 2% 빠졌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호재로 인식하기보다는 경기 둔화가 좀 심각해지나? 라는 부분 때문에 빠진 게 있거든요. 무조건 금리가 빠진다라고 해서 성장주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느 정도 괜찮은 상황에서 금리가 좀 내려가. 그러면은 좋죠. 근데 그거보다 경기가 안 좋아진 게 훨씬 커? 그러면은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 금리 인하가 부스터가 돼서 경기가 좋아지는 뭐 그런 쪽으로 나가면은 괜찮은 건데 이게 금리가 인하는 이제 회복될 수 없는 경기 뭐 이렇게 정말 이거 침체로 가는 거구나. 그렇죠. 어려워지는구나라고 해석하면은 시간이 또 되게 오래 걸리니까 그 단순히 금리가 인하되는 거를 주식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경제나 경기나 이런 거를 좀 엮어서 같이 연결해서 봐야겠네요.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비유도 많이 되잖아요. 찬물이랑 뜨거운 물. 그래서 이제 뭐 적절하게 섞이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고 대신에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거나 그러면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금리가 뭔가 인하되는 것 자체가 찬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서서히 틀었다. 적당한 온도가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좋은 환경이긴 한데 그게 아니라 한꺼번에 엄청 세게 틀어버린다. 라고 한다면은 갑자기 너무 차가워진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 본다면은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진구나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성장주 쪽으로 뭔가 주가가 확 오를 것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죠. 자신의 상황, 현금 보유량 이런 걸 좀 고려해서 판단을 하되 뭐 가장 레양님께서 그냥 보통 얘기하시는 조언은 한 5대5 정도 그리고 채권을 좀 바라본 자산 배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좀 일단락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한국 시장으로 좀 다시 돌아와가지고 질문을 좀 드려보면은 그 2차전지 주식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어제 좀 급락을 하고 또 오늘은 또 반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2차전지 주식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게 2차 전지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건 맞고, 그다음에 사실 좀 말씀드리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진행하는 입장에서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올랐다. 기업은 좋고 성장성은 좋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뭔가 어느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기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훨씬 더 올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와 너무 비싸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종합을 해보면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때 뭐 12개월 포워드 EPS 뭐 이런 걸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간 이 기업이 어느 정도 벌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그 PR을 대입을 해서 구한단 말이죠. 물론 이게 뭐 PR로 밸류에이션을 하냐, PEG로 하냐, 뭐 EBITDA로 하냐,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반적인 밸류에이션을 PR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지금은 뭐 앞으로 1년이 아니라 2년, 3년 밸류, 뭐 4, 5년 밸류까지 땡겨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이미 2025년, 2026년, 길게는 2027년까지 캐파가 확정이 되어 있고 주문이 들어온다. 수주가 확정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영하면은 비싼 게 아니다. 더 오를 룸이 있다. 이제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누구 말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양쪽의 논리를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제 2차전지 앞으로 성장성이 더 있다. 왜냐하면 수주가 이미 2025년 길게는 2027년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취소만 안 되면은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가운데 가격이라는 변수가 있긴 있죠. 아무튼 간에 근데 그런 것도 사실 글로벌 전기차 보급률이 뭐 2030년까지 뭐 절반 이상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쇼티지가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캐파랑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지금도 싸네라고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뭐 안 좋게 보는 그런 시각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달라질 수가 있어. 그렇지. 이를테면은 뭐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만약에 공화당이 온다? 그럼 지금과 같은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까? 그런 것들이 약간 센티먼트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변수가 없고 지금과 같은 전기차 보급률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사실 더 오를 수 있는 룸이 있는 거죠. 더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이제 2차전지 쪽에서 그 배터리 아저씨나 선대 소장님 같은 경우도 요즘 그 단기간에 좀 급등한 측면이 있어서 비중 조절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개인에 맞게. 그리고 현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뭐 계속 담아가면 되는 거고 적절하게. 그리고 뭐 너무 불안하신 분들은 한 20, 30%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미래를 좋게 보더라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 개인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절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레양님이 보실 때 보통 그렇게 3년 동안 아무리 이제 바인딩 계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의 인생을 사실은 막 하루 뒤도 막 모르고 2, 3일 뒤도 모르고 막 사실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보장이 되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뭐 이거는 일단 계약을 맺은 거긴 하니까 뭐 사실 오늘 방송하는 날도 오전에 보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2029년까지인가 LG 에너지 솔루션가 30조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 대비 916%, 계약 기간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 된다라는 보장은 없죠. 100%는 없으니까. 취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논리가 또 이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미 이런 계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뭐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언젠가 취소될 거야 하면서 반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계약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냥 뭐 사실 이런 거죠. 막 불안하고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터지고 나서 갑자기 막 금리 엄청 인하하고 유동성 엄청 푸는데 뭐 아시다시피 경제지표 다 빠그라지고 뭐 서프라임보다 더 심한 위기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주가 막 올랐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무서운데? 이거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서 투자를 안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일단은 주식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숫자가 일단 계약상에 찍힌 건 맞잖아요. 엄청난 금액이 찍힌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안 갈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말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호재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계약 그런 게 많아서 좀 이렇게 마음 흔들리지 말고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것도 고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이게 이제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 들어가도 싼 거고요. 근데 나는 이거 비싸질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못 사는 거죠 사실. 네. 그렇군요. 선택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